1시간 정도 늦춰지는 바람에 오늘 방송 출연이 늦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이해를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김성호 전 의원님 같은 경우는 사실 신문 기자로 활동을 꽤 오래 하셨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 부분부터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아마 기자가 되신 게 제가 알기로 연합통신 기자부터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연합뉴스. 네, 그리고 나서 한겨레가 창간되는 그 멤버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어떠셨어요, 당시에? 예, 제가 기자 생활한 거는 이제 한겨레신문 창간되기 전에 네. 연합뉴스 그 당시 연합통신 이제 국제부 외신부 기자로 출발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는 그 전두환 정권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이제 보도 지침 그런 부분들이 내려와서 자유롭게 취재 보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이제 아주 1년도 채 안 된 젊은 소장 기자였기 때문에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새로운 신문이 창간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겨레신문 창간 초기부터 창간 발의자로 또 창간 주주로서 한겨레신문 창간하는데 제가 직접 관여했고 그 뒤로 이제 한겨레신문에서 사회부 기자 또 정치부 기자로 13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되게 유명한 사건인데 97년도에 김현철 비리 사건을 단독 보도하시면서 각종 언론상들을 되게 유명한 사건인데 97년도에 김현철 비리 사건을 단독 보도하시면서 각종 언론상들을 타셨단 말이에요. 한국기자협회가 주는 한국기자상과 또 전국 언론노동조합연맹 이른바 언노련에서 주는 이제 민주언론 대상을 바라죠. 미국 측으로 보면 이제 플리처상 수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97년도에 그때 이제 김영삼 대통령의 찬압, 김현철 씨의 국정농단에 대한 특정 보도, 단독 보도를 해서 97년 그해 한국기자상에서 주는 특별상과 또 언노련에서 주는 민주언론 대상 두 개를 다 제가 수상을 했죠. 기자로서 대단히 흐뭇하고 보람이 있었습니다. 네, 한겨레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의 한겨레와 내가 창간하려고 했던 그때 한겨레 어떤 차이점과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예, 사실은 제 인생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청춘을 다 바쳐서 제가 창간할 때 관여했고 또 기자로서 제 젊은 시절을 다 보냈던 신문사기 때문에 더 애정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비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한겨레 신문이 명확하게 진보적인 신문으로서의 노선이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자들도 훨씬 좀 열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현재도 한겨레 신문은 기본적으로 다른 신문에 비하면은 진보적이고 또 평화적인 노선 그런 노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최근에 지역을 다니다가 약간 저로서는 이제 한겨레 신문 출신인 기자인 저로서 약간 이제 좀 충격적인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한 50대 아주머니가 최근에 대학원 다니는 자기 딸이 집에서 조선일보를 보는데 조선일보를 본다고 하면 창피하다. 그러니까 경향신문으로 바꿔라. 그래서 경향신문으로 바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주머니한테 왜 한겨레가 있는데 경향신문으로 바꿨냐 하니까 나는 잘 모르지만은 우리 딸이 경향신문으로 바꾸라고 해서 경향신문으로 바꿨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독자들 사이에 한겨레 신문이 더 분발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목소리가 있는 것이 분명한 게 아닌가 제가 그렇게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기자로서 살다가 정치에 느꼈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기자로서 살다가 정치에 뛰어드는 것, 뭐 어떻게 보면 흔한 일일 수도 있고 또 대단한 결심이 필요한 일일 수도 있어요. 뭐 저도 기자로 일하고 있지만 사실 정치는 하지 말고 싶다 진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어떤 계기로 처음 시작을 하게 되셨을까요? 그렇죠. 정치는 이제 우리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 일상의 삶 자체에 상당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시민이라고 하면 사실 누구라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기본적인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제, 능력, 소양 그런 부분들은 갖춰야 되겠죠. 그래서 뭐 저는 기자나 아니면 뭐 법조인이나 어떤 분야든 정치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정치부 기자를 하면서 바로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신문 기자로서 제가 한겨레 신문 기자로서 만족을 했기 때문에 제 꿈은 한겨레 신문에서 편집장도 하고 한겨레 신문 사장을 해서 한겨레 신문을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진보적인 신문으로 해서 보수적인 언론과 1대1로 대결해도 영향력에서 결코 뒤처지지 않는 그런 이제 강력한 그런 한겨레 신문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꿈이었는데 2000년도에 예상하지 않았던 이제 정치권에서 제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 관계에 대해서 아주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에 그래서 남북 관계 이른바 햇볕 정책에 대한 젊은 지식인, 젊은 기자들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남북 관계를 근본적으로 또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을 좀 설득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제의가 와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갑자기 이제 정치권에 뛰어들게 됐죠. 그 16대 때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누구라도 과거가 그 사람에게 미래를 결정적으로 결정짓는다고 보지 않습니다. 네. 결정적인 도움도 안 되고 또 그 사람이 어떻게 헤쳐나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잘 활용하면은 미래에 도움이 되는 거고 또 과거에 발목이 잡히면 미래에 이제 장애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한겨레 신문 기자라는 것이 이 정치하는 데서 특별히 도움이 됐거나 뭐 특별히 또 단점, 어려운 점으로 작용했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자라는 직업 자체는 제가 이제 국회의원 하는 데 있어서 단점보다는 장점,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영역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도 그렇고 기자도 정의의 관점에서 공익의 관점에서 사회를 바라보려는 그런 바라보는 시선의 틀 자체는 같기 때문에 저는 뭐 기자 생활, 언론인의 생활이 국회의원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도움이 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과거 얘기를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은데 16대 때는 서울 강서을에서 당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셨어요. 그리고 17대 때 경선에서 탈락을 하셔가지고 불출마를 선언하셨고 18대에는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셨죠. 같이 강서을에. 계속해서 정치를 고집했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제가 정치를 하는 거에 거의 90%는 남북 관계 개선입니다. 저는 거의 90%는 남북 관계 개선입니다. 저는 현 시대에서 최고의 진보는 남북의 평화, 공존과 통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남북이 통일되지 않는 한 남쪽은 미국에 끊임없이 예속될 수밖에 없고 북쪽은 중국에 예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통일되지 않는 한 남북한은 완전한 자주 독립 국가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제 판단이었기 때문에 남북 나아가서는 이제 평화적인 통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기여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제가 이제 초선 때는 초선에 나름대로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선을 했으면 제 나름대로 더 남북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또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조금은 남아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로 좀 넘어와서 지금 강서을에 출사표를 던지셨어요. 근데 강서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강서을에서 의원직을 지내고 계시는 새누리당의 김성태 의원이 다시 또 출사표를 던지셨고 또 민주통합당에서도 6분이 강서을에 출사표를 내셨어요. 좀 나만의 돋보이는 장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점이 나만의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나라당의 현재 김성태 의원님이 맡고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한나라당 의원님 중에서는 김성태 의원이 상당히 열심히 국회의원으로서 상당히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민주통합당에는 저를 포함해서 이제 6분이 이번에 출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통합당에서 이제 국민 경선을 통해 후보를 결정하기 때문에 저는 누가 되더라도 공정하게 경선을 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깨끗하게 승복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서을에서는 그래도 다른 분들도 훌륭하시지만은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다른 후보들보다 장점이라고 하면은 2000년부터 한 번도 강서를 떠나지 않고 강서를 지켜오면서 제 나름대로 터전을 읽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통합당 후보 중에서는 압도적으로 여론조사에서 제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과 맞붙어서 김성호만이 유일하게 이기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후보 같은 경우는 저보다 2배 내지 많게는 4배 정도의 격차가 나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 강서을에서 정권교체, 즉 민주통합당 또 진보적인 노선을 굽고 있는 우리 민주진보 세력이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제가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두 번째 우리 이제 민주통합당은 그동안 민주당은 중도 정당이었는데 통합되면서 민주통합당이 되면서 당의 성격이 진보 정당이라는 성격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런 당의 정체성에 있어서도 저는 민주당이 있었을 때도 가장 진보적인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열린우리당 시절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현재 민주당의 정체성에 가장 부합되는 인물이 저다. 그래서 본선에서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당에 있어서 후보로서의 정체성에 있어서 다른 후보보다 제가 가장 적합한 게 아닌가 저는 스스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닌가 저는 스스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민주통합당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해주셔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최근 트위터를 중심으로 여론이 그다지 좋지가 않아요. 민주통합당에 대한 예전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혹은 소통을 하지 못한다 이런 지적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저도 민주통합당이 되면은 우리 당이 명확하게 진보적 정당으로서 정체성을 확고히 하겠다고 대중들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정체성에 있어서도 확고히 하고 또 소통에 있어서도 대중과의 소통을 기존의 민주당과는 달리 그런 부분을 활발히 할 걸로 기대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민주당 아니면 도로 열린우리당이 아니냐 그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비판은 정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이제 현재 우리 민주통합당이 이 총선 경선이라는 그런 이제 시급한 당면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또 이제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 명확하게 정체성과 소통 그런 부분에서는 더 강화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공천 기준에 있어서도 정체성을 강화한다고 했지만은 추상적으로만 그렇게 말했을 뿐
구체적으로 민주당의 정체성은 정책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한미 FTA나 아니면 비정규직법 그런 부분 또 4대 강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찬성했던 주도적으로 했던 분들에 대해서 공천권을 주겠다거나 아니면 낙천을 시키겠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밝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민주 진보적인 세력 또 인사들 쪽에서 우리 민주통합당에서 약간 의구심을 갖는 시선을 갖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인사들 쪽에서 우리 민주통합당에서 약간 의구심을 갖는 시선을 갖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사실 그런 여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부담스럽기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강력하게 건의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고 책임이 막중하실 것 같은데 좀 당 지도부나 당 한명수 대표님이시나 공천할 때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아마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도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기가 이제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대표는 특히 이제 야당의 대표는 개인적인 그런 차원을 넘어서 지지자들과 국민들에게 아주 명확한 정체성과 또 구체적인 기준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천 과정에 있어서 한미 FTA를 주도적으로 찬성했던 또 추진했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정치적 도덕성에서 명백하게 뇌물이나 정치 자금이나 횡령 그런 이제 화이트 칼라 그런 범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 자체를 좀 밝히는 것이 이런 민주통합당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시키는 좋은 방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대표가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서 명확히 발표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대표가 당의 대표로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다시 강서을에 돌아가서 강서을 출마 의사를 밝히신 그 민주통합당 의원님들 중에 가장 좀 경쟁 상대로 거론이 되고 있는 분이 김효석 의원님이신 것 같아요. 삼선 의원이기도 하신데 두 분 다 제가 되게 흥미로운 공통점을 찾았는데 정봉주 전 의원에 관한 활동을 하셨다는 게 좀 흥미로웠거든요. 지금 나와 계시는 김성호 전 의원님 같은 경우는 낙곰수 정봉주 구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셨고 그다음에 저희 김효석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정봉주 전 의원이 쓴 뭐 지지 편지를 공개하신다던가 아니면 뭐 석방 1인실 각도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예, 저는 이제 당의 공식 요청에 의해서 정봉주 규명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정봉주 전 의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공식적인 활동에 저는 선을 분명히 긋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봉주 의원이 명백하게 잘못된 판결에 의해서 정치적 판결에 의해서 희생된 정치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정봉주 의원의 억울함, 진실 그런 부분들을 알리는데 초점을 줘야지 정봉주 의원 그 사건 자체를 총선이나 그런 경우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정봉주 규명위원회 의원으로서 저는 공적인 활동에서 그런 부분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정봉주 의원을 규명해야 되고 또 정봉주 의원이 억울한 희생자라는 건 이제 우리 민주통합당 모든 의원들이 이제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하고 이제 또 이제 김효석 의원은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3선 동안 하시고 또 원내대표도 하시고 뭐 정책위 의장도 하시고 당의 이제 주요 뭐 직책 그런 이제 뭐 당 지도부 권한 그런 분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일관되게 이제 진보적인 노선을 걸어왔던 정치인이고 우리 이제 김효석 의원님은 이제 누민주당 플래너라고 해서 분배보다는 성장 위주 또 보편적 복지보다는 성장 위주의 약간 이제 보수적인 성향을 보여왔다는 측면에서 이제 노선에 있어서는 또 명확하게 대립이 되고 이제 구분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얼마 전에 정동영 의원이 트윗을 하나 남겼어요. 김성호 전 의원님에 대한 트윗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김성호 전 의원 같은 사람으로 국회를 가득 채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는 내용의 트윗이었는데요. 예, 보셨어요? 어떻게? 예, 제가 봤습니다. 아, 친하세요, 두 분? 아니, 이제 저는 그 보면서 이제 사실 저한테는 이제 과분한 칭찬이죠. 그리고 이제 정동영 이제 의원님이 그런 글을 올려주신 것에 대해서 저 개인으로는 뭐 상당히 기쁘고 또 그 글 속에는 앞으로 좀 똑바로 정치를 해라.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하라. 아마 그런 뭐 충고의 뜻도 저는 이제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아마 정동영 의원이 최근에는 상당히 이제 진보적인 노선을 일관되게 이제 걷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노선에 있어서는 결국 정동영 의원의 진보 노선이 옳았다. 그리고 그 노선을 현재 민주통합당이 고스란히 지금 수용을 했습니다. 그것은 한진중공 사태 때도 그렇고 재벌개혁 또 이제 이른바 이제 경제 민주화 그리고 부자들에 대한 증세, 법비세 이른바 또 이제 부유세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동영 의원이 일관된 진보 노선이 옳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에서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정동영 의원이 아마 그런 글을 트위터에 올린 것은 앞으로 진보적인 노선에 있어서 우리 민주통합당에서 같이 할 수 있는 몇 사람 중에 하나를 이제 저로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같이 진보적인 그런 정치인이 길을 걷자. 그런 약속 그런 차원에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트위터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영원한 비주류의 대변인 이런 호칭이 있으신데 그 배경이 어떻게 되시느냐라는 질문이었는데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뭐 별명으로 쓰이기도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보니까 근데 이게 트위터를 중심으로 이렇게 불리고 계신데 이 배경이 어떻게 되시는지. 그렇죠. 제가 이제 트위터 하다 보니까 이제 트위트리언 이런 이제 특친들이 저한테 붙여진 이제 정치적 별명입니다. 영원한 비주류의 대변인. 아마 그것은 제가 이제 정치하면서 단 한 번도 이른바 당권파 주류의 정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 제가 이제 한겨레 신문 정치부 기자 출신이라는 것부터 연원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한겨레 신문이 아무려면 이제 조중동이나 그런 보수 언론, 거대 언론에 비해서 이제 진보적인 언론으로서 이제 소수파 언론 쪽에 속하니까 한겨레 신문 기자니까 굉장히 진보적일 거다. 또 이제 좋게 말하면 뭐 바른 말하고 쓴소리하고 그런 아마 인상들을 갖고 계신 것 같고요. 또 제가 2000년부터 이제 정치하면서 당권파 또 주류 쪽으로는 이제 상당히 왕따를 당했습니다. 제 나름의 이제 잘못된 거는 잘못되다 얘기를 하고 또 상대적으로 이제 보수적인 그런 당 지도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진보적인 그런 목소리를 내니까 저는 이미 열린우리당 때부터 한미 FTA는 이건 매국적인 협상이다, 불공정 협상이다. 그래서 한미 FTA 폐기, 또 그 당시 이제 비정규직법 폐기 그런 부분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열린우리당은 그걸 사실 당론으로 찬성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이제 민주노동당만 그런 부분도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끊임없이 진보적인 노선을 걸어온 거에 대해서 아마 특친들이 트위터리언들이 비주류 쪽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치인이다 그런 차원에서 영원한 비주류의 대변인 그런 부분을 붙인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렇게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제 한겨레신문 정치부 기자로서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당의 활동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이른바 당권파들은 정치의 본질을 당권을 장악하는 거, 헤게모니 싸움으로 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비주류의 정치인이라는 분들이 정치의 본질인 가치와 노선, 즉 정체성을 중시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영원한 비주류의 대변인이라는 것은 이런 가치와 노선, 즉 정체성을 중시하는 그런 정치를 계속 해나가라.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한미
FTA 폐기를 공약화한 정치인, 뭐 이렇게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트위터를 중심으로. 그런데 이 한미 FTA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민주통합당이죠. 지금의 그 당시에는 찬성을 했었단 말이에요. 통과를 시키자라고 했고 많이 지지를 표했었고 그렇다고 하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라는 의견들도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건 뭐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됩니다. 정치와 장사의 차이는 장사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대중들에게 국민들에게 자기가 말하고 또 행동한 부분에서 공적인 영역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한미 FTA에 대한 입장은 중요한 정책의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통합당 있는 분들 중에 과거에 찬성했던 분이 있다고 하면 저는 진솔하게 사과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올바른 태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참여정부 인사 중에서 정동영 의원 또 유시민 전 의원 그리고 이제 천호선 대변인 그 세 분은 공개적으로 참여정부 때 FTA는 세계금융 위기라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잘못 잊고 또 투자자 국가 제소제 그런 부분에서 경제 주권이 훼손되는 그런 부분에서 소홀히 한 측면이 있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그분들은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도 공개적인 사과를 하는 것이 옳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반성과 사과는 저는 그게 패배라고 보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출발이기 때문에 지금 트위터나 아니면 일반 국민들이 요구하는 한미 FTA에 대해서 입장의 변화가 됐으면은 누구라도 저는 그 입장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해명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 차원에서는 어떨까요? 제가 민주통합당의 당 대표라고 하면 저는 공개적으로 의원총회를 거쳐서 당론으로 국민들에게 한미 FTA를 추진했던 부분은 과오였다, 잘못이었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새로 시작을 할 겁니다. 중국의 경우에도 모택동 사후 등소평이 들어서면서 등소평이 문화 대혁명에 대해서 마오쩌둥이 추진했던 문화 대혁명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가오였다.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중국에 건설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민주통합당도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얘기 잘 듣고 있는데요. 이제 5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한미 FTA 폐기 이거를 공약으로 거셨던 만큼 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뭐 경선도 거쳐야겠지만 당선이 된다면 나는 이런 방법으로 한미 FTA 폐기에 앞장서겠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이제 트위터 하다 보면 이제 트위터리언 분들께서 저한테 이제 요구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것으로. 하나는 이제 한미 FTA 폐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가보안법 폐지입니다. 저는 이제 실질적인 정치 민주화를 위해서는 어떻든 사상과 양심의 자유로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이 폐지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제 민주화. 결국은 이제 복지국가의 틀을 통해서 경제 민주화를 실현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제 민주화 또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미 FTA를 폐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미 FTA 내용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른바 프리트레이드 자유무역 상품의 개방 통상 개방에 그치는 내용이 아닙니다. 거기에 투자협정이라는 게 겹쳐져 있는 겁니다. 짬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과 투자 서비스 영역까지 미국식으로 바꾸는 근본적으로 경제 틀 자체를 미국식으로 바꾸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단순한 이른바 자유무역, 상품의 자유로운 수출, 수입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폐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16대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은 이제 이번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해야 됩니다. 과반 의석이 확보하면은 국회에서 결의를 통해서 한미 FTA 폐기 이 자체를 대통령에게 요구를 하고 대통령이 이 국회의 의견, 즉 민의를 수렴해서 미국 정부의 폐기를 공식적으로 서한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통보를 하는 것이 저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만약에 대통령이 하지 않는다고 하면 국회에서 법안에 대한 제정, 개정, 폐기 그런 권한은 최종적으로 국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반 의석만 확보하게 되면 국회에서 그 한미 FTA 법안 자체를 폐기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해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좀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쨌든 저희 소셜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좀 나눠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사실 위키트리는 평소에 많이 보고 있습니다. 위키트리를 만드신 분들도 언론계, 개인적으로 언론계 선배분들이고 또 언론계에서는 아주 유능한 분들이었고 또 최근에 그런 이제 소셜 네트워크 방식의 그런 이제 신문, 인터넷 신문 중에서는 뭐 위키트리가 상당히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더 사실은 시간이 많으면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그래도 30분 내에 정치적인 현안이 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민주통합당의 정체성 또 정치인 김승호로서의 앞으로의 방향 그런 부분들은 약간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본질적인 내용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얘기를 나눈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나중에 다른 현안이 있을 때 불러주시면 그때 또 뵙겠습니다. 네네, 다음에 또 한번 모셔서 불러주시면 그때 또 뵙겠습니다. 네네, 다음에 또 한번 모셔서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